지금부터 제5차 시에서는 후기 실학파 홍대영이 제시한 혁신적 개혁 정책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홍대영의 이기론 및 국내의 질서관은 유학의 고정관, 당위관, 절대관, 전체관의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주의적인 상대관, 실증관, 기능관, 개체관의 성격이 강하였습니다. 따라서 홍대영의 개혁정책론 역시 엄격한 차별적 신분 계급주의를 탈피하고 상대주의적 기능관의 토대를 두었습니다. 특히 그의 관직 임용제에 대한 개혁책은 당위론적 명분론보다 실증적 실적주의를 중요시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홍대영의 정책론은 부국 강병과 일반 백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일할 것을 요구한 국민 계로 사상의 토대를 두었으며 사치 및 낭비를 배격한 묵학의 경제 도덕론과 그 맥을 같이 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전개된 홍대영의 정치 및 사회 경제적 개혁책은 그의 유명한 저서 이마경륜에 집약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홍대영은 양반 계층의 비생산적인 무의도식, 노동천시, 그리고 관록세습제의 폐지 및 능력에 따른 관직 배분 등 혁신적 개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명분을 소중히 하였다. 양반은 비록 굶주려 죽는 경지에 떨어지더라도 팔짱을 끼고 편히 앉아 농사를 절대 짓지 않는다. 간혹 생산 노동에 힘써서 몸소 천한 일을 달게 여기는 자가 있으면 모두 비웃고 비방하면서 즉 노예죠, 노비죠, 종과 같이 여김으로 노는 백성은 많아지고 생산하는 사람은 적은 꼴이다. 어찌 재물이 궁색하지 않으며 백성이 가난하지 않겠는가. 과전조목을 엄격히 확립해야 마땅하다. 특히 3인, 즉 산업공상을 의미합니다. 3인, 즉 산업공사에 관계없이 놀고 먹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일정한 벌칙을 마련하여 사람들이 크게 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능과 학식이 있으면 농부나 상인의 자식이 조정에 들어가 앉더라도 분수에 넘치는 일이 아니고, 재능과 학식이 없으면 재상의 자식이 종으로 던져진다 할지라도 한탄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홍대영의 주장은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남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주고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게서 얻어먹게 되니 이것이 천하의 정의다 라고 하여 생산계층과 비생산계층의 철저한 차별성을 강조했던 맹자의 사상과는 판이한 개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유학적 신분질서에 직접적으로 비판을 가하지 못했던 소위 초기 우리가 배웠던 김시습이나 서경덕 그리고 이이의 사상에서 봤죠. 이 초기 개혁 사상가들이 하지 못했던, 즉 신분질서에 직접적인 비판을 못했던 것을, 그런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대영의 이러한 노동 중시와 능력에 따른 인권 평등과는 그가 여러 번 유학을 버리고 묵학에 들어가고자 했다라고 토로한 점으로 미루어 봐서 재능에 따라서 벼슬을 주고 관직명에 따라서 일이 정해지며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을 정하고 공로를 헤아려서 복록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직은 언제나 귀한 것이 아니며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이 천한 것은 아니다. 유능하면 선발하여 관직에 임용하고 무능하면 귀족이라도 관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했던 소위 묵학의 평등관을 깊이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홍대영은 비생산적인 사치 및 낭비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하였으며, 그러한 낭비와 사치의 근원이
일반 서민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양반 계층의 무절제한 생활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습니다. 가정이건 국가건 사치함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무릇 가옥과 일용품은 오직 튼튼하고 깨끗하며 정밀해서 용도에 맞게 쓰는데 힘써야 하고, 쓰는 데에 실용성이 없는 것은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 무릇 금지하는 명령이 시행되려면 반드시 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궁궐을 금과 은으로 장식하지 않게 하면 고위 관직자가 자기 집을 감히 산과 마름을 그려서 사치하게 꾸미지 못할 것이며, 왕궐의 왕비와 후궁들이 그 수놓은 의복을 입지 않으면 선비와 서민들의 아내가 감히 명주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위로부터 몸소 실천한 뒤에 명령을 내리고 자신부터 다스린 후에 법을 가르친다면 백성치고 누구인들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랴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정책론의 내용인데요. 둘째, 홍대용은 양반과 같이 무의도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주의를 적용하고 능력과 기능에 따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노동하도록 하는 국민 계로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그는 놀고 먹으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군장이 벌하여 마을에서도 내쫓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홍대용의 이러한 관점은 다음과 같이 그가 주장한 국방과 농업을 동시에 이루려는 일종의 병농일치제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홍대용은 험하고 높은 것을 택해서 요새로 삼으며 성을 높이 쌓고 도량은 깊이 판다. 봄이 되면 농막에 나가 살면서 남자는 농사에 힘쓰고 여자는 누에치기를 부지런히 한다. 쉬는 날에는 효도와 공경하는 도리를 강론받고 치고 찌르는 군사훈련도 연습한다. 50세가 된 다음이라야 명주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여유 있을 때 양식을 저축하여 수재와 가뭄에 대비케 한다. 군사를 점거하고 기회를 겨루도록 하여 상과 벌을 밝히되 개별로 그 재능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는 단체로 그 진법을 연습시키기도 한다. 성에서 훈련하기도 하고 또는 들에서도 연습하기도 하며 병기를 수리하고 군사를 장려하는데 항상 경보가 내는 듯이 하여야 한다. 소위 말하면 병농일치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책론의 세 번째입니다. 홍대용은 인권 평등과 상대주의적 기능관을 바탕으로 모든 백성을 교육시키도록 하는 국민 교육과 각자에게 알맞은 직업적 역할을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각 개인에게 적합한 독특한 기능과 유용성이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므로 각자에게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인재를 적소에 등용해야 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면 내에 8세 이상의 자제들을 다 모아서 가르쳐야 한다. 우수한 자는 차례로 뽑아 태학, 요즘 같은 대학이죠. 태학으로 보낸다. 대개 인품에는 고하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재질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쓰면 천하에 전혀 못 쓰고 버릴 재질이란 없다. 면에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뜻이 높고 재질이 많은 사람은 위로 올려서 조정해서 쓰도록 하고 그 재질이 둔하고 용렬한 사람은 아래로 돌려서 덜해서 쓰도록 하며 그 생각이 창의적이고 솜씨가 재빠른 사람은 공업으로 돌리고 이재에 밝고 재발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업으로 돌리며 그 꾀를 좋아하고 용맹이 있는 사람은 무반으로 돌리며 소경, 눈먼 사람이죠. 소경은 점쟁이로, 궁형당한 사람, 즉 팔다리가 다 잘린 사람들이죠.
궁형당한 사람은 문지기로 돌리고 그 밖에 벙어리, 귀머거리, 안진뱅이까지도 각각 모두 그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홍대영은 기능적 평등관의 시각에서 사람들에게 품성의 고와 재질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관료, 공인, 상인, 군인 등 각자의 능력과 기능에 맞는 적소에 배치해서 모두 생산적인 근로활동에 참여하게 할 것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넷째, 홍대용은 자주적 국제질서관을 지녔기 때문에 국가 안위를 위한 국가 보위의식도 남달리 강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홍대용은 지금의 민방위제와 유사한 병농일치제의 시행과 더불어 100만 양병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율곡 이희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죠. 다만 홍대용은 100만 양병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가 국토방위를 얼마나 중요시하였는가를 나타낸 100만 군대 편성론의 내용입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참고하라고 적어봤으니 여러분들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국도를 나누어 9개의 부로 만든다. 부에는 각각 장이 있는데 장은 장군이 겸직한다. 대장은 9명의 병사를 통솔한다. 8명은 무기를 맡고 1명은 짐 싣는 말 일피를 맡는다. 부대 안에 의복, 양식, 병기와 나무하고 물 깃는 일을 맡도록 한다. 일대는 모두 10명으로 구성한다. 기총은 9명의 대장을 통솔하며 8대는 외부에 주둔하고 1대는 내부에 주둔하여 기총을 호위하며 1기는 모두 100명으로 구성한다. 교위는 9명의 기총을 통솔한다. 8기는 외부에 주둔하고 1기는 내부에 주둔하며 수와 잡색은 교위를 합쳐서 100명으로 한다. 1교는 모두 1000명으로 구성한다. 장군은 9명의 교위를 통솔한다. 8교는 외부에, 1교는 내부에 주둔하며 수와 잡색은 장군을 포함하여 1000명으로 한다. 한 명의 장군은 모두 1만 명으로 구성한다. 대장군은 9명의 장군을 통솔한다. 8장군은 외부에, 1장군은 내부에 주둔하며 수와 잡색은 대장군과 합쳐서 1만 명으로 하고 1만 명을 넘기도 하며 대장군은 모두 10만 명으로 구성한다. 수도는 9명의 대장군을 통솔한다. 8명은 각각 그 도에 두고 1명은 왕도에 둔다. 왕도 아래 구부에 소속된 낭좌, 이해, 효위, 호분, 환시, 잡방과 기타 군의 무리가 모두 10만 명으로 구성되는데 구도를 합치면 100만 명이 된다. 도백이 대장군, 군수가 장군, 현감이 교위, 사장이 기총, 면임이 대장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길죠? 길지만 이렇게 해서 100만 명의 군대를 어떻게 기를 것이냐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홍대용은 균전론에서 전제개혁으로 내수사, 궁방전, 둔전제, 군포제의 폐지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중국과의 비교를 통한 객관적 현실에 기초한 운송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길을 닦는 정책이 시원치 못하여 수레가 통행할 만한 넓은 길이 없으므로 수레를 쓰는 데 있어서 중국만 못한 것이 당연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온 중국 군사로서 수레를 이용하여 전쟁을 이겼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우리나라의 지세, 즉 산이 많은 지세는 결국 수레를 쓸 수 없다는 결론이 아니겠는가. 지혜로운 자가 계획한다면 반드시 변통할 술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홍대영의 정책론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리고 그 정책론이 그의 정치적 입장과 동시에 이기로에 나타난 그의 기중심의 논리와 아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차 시에서는 홍대용 실학사상의 의의와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